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7장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의 마지막 내용까지 할 건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타임은 좀 일찍 끝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2장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BCD 코드입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는 건데 이제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10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10진수는 0에서 9까지밖에 숫자가 없으니까 이제 0000에서 이진수로 보면 1001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BCD 코드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1010이라는 숫자는 없죠. 이제 10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10이 되려면 두 개의 BCD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을 찾아보니까 더하기 6을 해주면 되더라. 이게 두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8 더하기 9, 8 더하기 9인 경우에 이제 17인데 17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BCD 코드가 없으니까 1과 7이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1과 7. 그래서 1이 0001이고 7이 0111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계산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부터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하기 6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 때는 더하기 6을 해주니까 이런 숫자가 되더라. 여기 지금 이렇게 앞에 000이 이제 생략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숫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요런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을 해서 보통 이 BCD를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하나에 어떤 뭐 11이라는 숫자, 11이라는 숫자를 표시할 수 없죠. 얘에다가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0이라고 불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CD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려면 그냥 요런 그 디지털 세븐 세그먼트를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MENT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 켜지는 거 있죠? 그런 뭐 전자시계 같은 거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요런 게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불이 켜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요걸 세븐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요런 장치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면은 또 편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불이 나는 게 요게 요 하나하나가 그 아래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다이오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다이오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이제 온이 되면 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불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총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자죠. 소자.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세븐 세그먼트 요것도 하나의 반도체 여러 개 넣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들이 있었는데요. BCD 코드가 있었고요. 뭐 2421 코드, XS3 코드, 84, -2, -1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10이니까요. 이거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0 -2 더하기 이제 0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6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6이다. 숫자가 이런 식으로 요것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어떤 값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특정 연산 등에 유용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특정 연산이나 시스템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있겠죠. 저도 잘 몰라요.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레이 코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 쓴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2장, 3장 가면은 이제 실제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를 할 텐데,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할 때 이제 설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뭔가 설계하려는 대상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이론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회로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설계하기 위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 단계가 처음에 추루스 테이블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추루스 테이블. 요런 게 추루스 테이블이죠. 요렇게 생긴가? 그러니까 추루스 테이블의 정의가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한 출력을 정의한 표입니다. 추루스 테이블.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한 출력을 정의한 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이 어떻게 되나요? 2의 3승에서 8가지입니다. 000에서 이제 111까지. 요 모든 입력 조합에 대해서 출력들을 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출력의 비트 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1비트일 수도 있고, 2비트일 수도 있고, 3비트일 수도 있고, 4비트일 수도 있고, 100비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비트 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루스 테이블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동작을 정의를 한 거고요.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의 동작을 정의를 한 거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회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추루스 테이블에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로직 이퀘이션이 나와요. 이렇게 논리 함수라는 게 나오죠. 논리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로직 서킷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로직 이퀘이션이 곧 로직 서킷입니다. 같은 건데, 뭐 같은 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얘는 그 식이고 얘는 이제 회로니까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카르노 맵이라는 방법을 써요. 카르노 맵. 네, 카르노,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K맵이라고 합니다. K맵 방법을 씁니다. 이때 이 K맵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체계가 그레이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앞으로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레이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중요하다. 뭐 특별히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고 다 알아지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니마이제이션 한국말로 해보면 논리 최소화입니다. 논리 최소화. 최소화가 있고요.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적화. 이제 최소화가 있고 최적화가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비슷한데 영어로 하면 확연히 다르죠. 미니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미니마이제이션을 하지 로직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서 만드는 회로는 그냥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논리 최소화가 된, 그냥 최소화된 회로를 만드는 거지, 최적화된 가장 좋은 회로를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드웨어는 이 질문을,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큰 게 빠를까요? 작은 게 빠를까요? 이것도 질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잘 만든 좋은 회사에서 만들었거나 유능한 엔지니어, 수준 있는 엔지니어가 만들었을 경우에 큰 회로와 작은 회로가 있다. 어느 게 빠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뭐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건 못하니까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 이제 노트북을 쓰기도 하겠지만 데스크탑을 써서 컴퓨터를 하고 있기도 하겠죠. 컴퓨터를 열어보면 GPU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커다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좋은 게임을 하려면은 이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는 이 GPU 원래는 옛날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GPU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G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아니고 G가 이제 제너럴 퍼포스 유닛 혹은 뭐 요즘에는 다양한 이렇게 용어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GPGPU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요거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비싼 걸 샀으면 무지하게 크고 싼 걸 샀으면 되게 작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커집니다. 이제 100만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크기가 비슷한데 하여튼 이게 비싸면 커요. 1, 20만원짜리면 조그만하고 100만원짜리 이상이면 큽니다. 이렇게 예. 어느 게 빠르죠? 이게 빠르죠. 예. 여기 이제 답입니다. 잘 만들었다면 큰 놈이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놈이 무조건 좋은 놈이 아니다. 작은 놈은 그냥 작은 놈일 뿐이다. 근데 작은 놈이 그러면 작은 하드웨어가 최적화된 하드웨어일 수도 있냐?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회로가 최적화된 그런 회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최적화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면적에 대한 최적화. 근데 우리가 보통 최적화라고 하면 성능에 대한 최적화를 이야기를 해요. 성능이 얼마나 좋냐. 면적의 최적화, 성능의 최적화, 파워에 대한 최적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려될 수 있는데 이제 면적에 대한 최적화는 작은 게 맞죠. 미니마이제이션 된 게 면적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거겠죠. 작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면적이 크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성능이나 파워 같은 게 중요한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워가 전기를 작게 먹으려면 무조건 작은 게 전기를 작게 먹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파워를 작게 쓰게 하기 위한 부가 회로들이 들어가면 이게 면적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면적이 작은 게 파워를 작게 먹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 성능은 당연히 큰 놈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CPU를 생각해도 이제 뭐 쿼드 코어다 이러면 빠르겠죠. 쿼드 코어다. 같은 놈이 4개나 들어있고 얘는 하나다. 싱글 코어. 이러면 성능이 당연히 얘가 좋습니다. 당연히 면적도 넓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성능은 일단은 크면은 큰 놈이 성능이 좋아요. 성능에 있어서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어쨌건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데 그 미니마이제이션이 가장 좋은 회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다. 그냥 작은 회로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레이 코드와 바이너리 코드와의 관계인데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그레이 코드 만들 때도 바이너리 코드를 앞뒤로 계속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다시 복습을 하면 입력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면은 이제 1이고요. 짝수개면 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복원할 때는 다시 요 뒤에 요 바이너리하고 요 그레이 코드를 계속 익스클루시브 OR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해두면 돼요.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수업은 다 이제 오픈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외우려고 막 몇 번 써보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인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 숫자들, 이제 바이너리 숫자들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문자들, 그런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규칙이라고 말을 했죠. 내가 T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T라는 걸 얘한테 기계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나는 키보드에 T를 치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는 뭐다? 101 그리고 뭐 이렇게 0100 요거를 받게 됩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나는 T라고 쳤는데 컴퓨터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이의 관계가 아스키라고 합니다. 다양한 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하고요. 정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러 디텍팅 코드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에러 디텍팅 코드만 했습니다. 복잡한 그 에러 디텍팅 커렉팅 코드가 있습니다. 비터비, 터보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 뭐 이런 뭐 이름도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쉬운 거
유선 채널 하에서, 그리고 채널의 길이가 그렇게 또 길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전선으로 되어 있고 전선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전송 라인에 있어서 전선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 센티미터 단위나 뭐 이런 겁니다. 미터 단위로 가지도 않아요. 미터 단위로 가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USB가 2m 이 정도는 괜찮죠. 2m 이것도 간당간당 괜찮아요. 근데 3m 이렇게 되면 USB 전송 안 됩니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USB 리피터를 사야 됩니다. 리피터. USB 리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뭉퉁하게 생긴 USB 리피터 몇만 원짜리 사면 USB를 5m, 10m 이렇게 길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피터도 좋은 거는 이제 광 리피터가 있어요. 광으로 하는 리피터가 있는데 USB 광 리피터. 요건 비쌉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합니다. 대신 빠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멀리 연결을 해도 한 10m 정도 연결을 해도 거의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잘 보기 어려워요. 거의 잘합니다. 리피터를 사면 된다. 리피터가 중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화할 때, 스마트폰 전화할 때 전화 음영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락하면 와가지고 뭐 장치 하나 붙여주고 가죠. 혹은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그러면 한 1, 2만 원짜리 요런 리피터를 하나 사서 요렇게 안테나 보통 하나짜리 딱 달려있는 거, 요런 리피터를 사서 집에 이제 곳곳에 꽂아주면 와이파이가 집 전체에서 빵빵하게 터지게 되는데, 요런 리피터. 이 익스펜더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 와이파이 보면은 익스펜더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사가지고 꽂아주면, 구석구석에 꽂아주면 좋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에러 디텍팅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간단한 패러티 빗을 사용하는 에러 디텍팅 커렉팅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비트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는 건데, 이제 전송되는 비트의 합, 전송되는 1의 개수의 합을 그러니까 짝수계로 하느냐 홀수계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븐 패러티, 오드 패러티로 구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븐 패러티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거일 경우에 이븐 패러티는 지금 1의 개수가 이미 짝수계니까 0을 붙이게 될 거고요. 오드 패러티로 내가 전송하는 경우라면 0101 다음에 1을 붙여서 보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치까지 내가 알고 싶으면 요렇게 세로로 이븐 패러티, 오드 패러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111이니까 1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하나를 더 붙여서 이븐 패러티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비트가 2개 깨지면은 무용지물이고요. 하나 정도 깨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채널이고 아주 가까운 곳, 그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되고, 오늘은 이제 1.8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이게 상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자, 어쨌건 시작을 해봅시다. 바이너리 인포메이션. 이 바이너리 정보라는 것은 바이너리 이 셀에 의해서 저장이 되거나 한다. 바이너리 셀. 이 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 셀이,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게이트라는 걸 쓰죠.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게이트. 그래서 이제 엔드 게이트. 뒤에 이제 또 우리가 다 나오는데 오아 게이트, 뭐 낫 게이트. 방금 앞에서 배웠었던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XOR이라고 씁니다. 뭐 이런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플립플랍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뭐가 버퍼도 있죠. 버퍼. 요거는 또 게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또 게이트는 아니거든요. 게이트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지. 근데 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만들 때는 얘도 그냥 하나의 한 덩어리로 만들고, 얘도 한 덩어리로 만들고, 각각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엔드 오아 인버터, 요런 회로들도 있습니다. 엔드 오아 인버터가 붙어있는 회로. 요것도 각각 다 다른 게이트들이지만 하나로 만들어요. 그냥
그 CMOS 그 회로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요. 요거를 게이트를 하기도 그렇고 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통칭해서 그냥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면 이게 그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이게 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00% 다 이해를 하려면 이제 4년이 돼야 되긴 한데, 어쨌건 셀이라는 것은 이제 공정 단위에서 이제 공정을 하는 그런 공정 단위에서 어떤 그 CMOS 회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 CMOS 회로 하나의 그냥 한 덩어리 CMOS 회로, 한 덩어리의 CMOS 회로를 그냥 이 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그 트랜지스터의 면적 같은 것들, 평균 면적이나 이런 것들 구할 때도 다 셀로 면적을 다 측정을 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트랜지스터 TR의 개수가 몇 개냐, 트랜지스터가 이 회로에 몇 개 사용됐냐 라는 걸 측정을 하는 게 애매한 게, 각 다 이 게이트별로 TR의 개수가 다르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게이트별로 뭐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 게이트가 몇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그 이거를 TR로 다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것도 이 좀 직관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정확히 TR이 몇 개 들어가는지도 알기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그 특이한 형태의 회로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셀수, 그냥 평균적으로 셀수가 몇 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회로는 몇 개의 몇 개의 게이트로 만들어진 회로라고 해야 되냐. 그게 애매한 게, 아까 말했지만 뭐 플립플랍이나 이런 데는 게이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그냥 게이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게이트 플러스 무슨 어떤 TR 좀 특이한 것도 막 같이 연결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난드 게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셀 수로 환산을 합니다. 난드 게이트를 셀 수로. 그래서 전체 그 셀 수, 토탈 셀 수 나누기 난드 게이트의 셀 수 나눕니다. 그렇게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그냥 게이트 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투 스테이트, 사실은 우리 트라이 스테이트였잖아요. G도 있고, 사실은 여기에 G뿐만 아니라 언노운이라는 값도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좀 투 스테이트는 아니고 여러 스테이트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스트롱 1, 위크 1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도 스트롱 0, 위크 0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에서는 100% 이해를 하긴 어려워요. 위크 뭐 0, 스트롱 0 이런 게. 그게 이제 그 CMOS라는 이 테크놀로지를 다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뭐 이게 CMOS라는 게 그 이제 NMOS하고 이제 PMOS의 컴파운드 로직인데, 컴플리멘터리 모스라고 하는데, 이제 PMOS하고 NMOS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PMOS는 그 0값을 완벽하게 표현을 못하고, 이 NMOS는 1값을 완벽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게 이제 게이트가 동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볼티지가 우리 그 스레솔드 볼티지가 있는데, 이 모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 전압, 이제 그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이 NMOS는 위크 1입니다. 위크 1을 1만큼 못 만든다. 그러니까 1을 만들려면 내가 인가한 어떤 VDD만큼의 값을, 전압 레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표현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스레솔드 볼티지보다 작은 값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전달을 할 때 뭐 그런 위크 1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고요. 이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세하게 좀 더 이제 기본 원리부터 해서 배워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이제 플립플랍인데요.
이 플립플랍이 이제 2비트 이상이 되면 2비트 이상 존재를 하면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그리고 레지스터 트랜스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트랜스퍼 로직 혹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는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RTL이라고 해요. RTL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레지스터가 플립플랍의 이 그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이 뒷장에서 설명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지스터 트랜스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말들 뭐 크게 뒤에 가면 설명이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볼게요. 요거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부터 봅시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거 예. 이게 뭐냐면 지금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PU의 기본 구조입니다. CPU의 기본 구조. CPU의 기본 구조. 중앙 처리 장치의 기본 구조다.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도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CPU고요. 이게 CPU고 요게 메모리 유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유닛. 이 메모리는 진짜 메모리예요. DRAM. 요즘에는 DDR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DR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안 나와. DDR4 뭐 이런 거 쓰고 있고요. 5 지금 나왔고 아직까지 이렇게 붙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신의 시스템에서 어디 일부는 붙을 텐데 메모리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제 이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거는 DDR을 쓰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는 이제 로우 파워 DDR을 쓰고 있습니다. 로우 파워 DDR 메모리를 쓰고 있고 이제 그 GPU 그래픽 카드에는 이제 GDDR 혹은 요즘에 이제 좋은 거는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2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HBM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메모리 구조가 프로세서가 있으면 GPU 메모리가 이 옆에다가 요 프로세서 요 옆에다가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여러 개를. 이 그림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층을 쌓아 가지고 요거를 같은 또 이렇게 그 실리콘 요 디바이스 하나로 이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하고 GPU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하나의 다이에다 올려 가지고 얘를 하나로 싸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칩 같은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만들고 뭐 좀 하여튼 요즘에 최신 굉장히 발달 많이 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하이 밴드위드스 전송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요게 이제 CPU 구조인데 밖에 이제 DDR이 있고 이게 CPU라는 거죠. 이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탁 하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나 SS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쫙 읽어져서 이 DDR 메모리에 쫙 들어갑니다. 넣습니다. 이렇게 쫙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고요. 이제 다 넣었다 라고 하면은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작하냐면 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와 가지고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요게 그 통로가 하나인데 지금 두 개로 그냥 개념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두 개로 해놨어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통로가 불러와 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연산을 할 준비가 다 된 거죠. 연산을 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인데 요 레지스터에 집어넣은 것을 불러와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또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계산하고 레지스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보내고 이 과정을 무수하게 빠르게 반복하는 게 CPU예요. CPU의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로 기본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무지하게 빨리 하는 거예요. CPU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뭐든 간에 무슨 복잡한 동작이든 간에 다 그냥 더하기예요. 결국에는
뭐 산술, 연산, 뭐 복잡한 미분, 적분 다 더하기죠. 다 더하기입니다. 결국에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나 더하기죠. 그러니까 뭐 적분이다. 그럼 무지하게 여러 번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냥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뭐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과 뭐 여러 가지 빠른 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 알고리즘 뜯어보면 다 그냥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쫙. 예. 이제 이것만 붙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멀티미디어를 위해서 조금 더 멀티미디어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멀티미디어용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또 회로도 좀 들어가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려니까 이거 가지고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하는 놈은 좀 따로 만들고 네트워크를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 좀 더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CPU의 기본 동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레지스터에서 시작을 하죠. 데이터의 끝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에서 시작해서 레지스터로 끝납니다. 모든 그냥 동작이라는 게 중간에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 연산하는 부에서 연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데이터의 시작도 끝도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이런 회로를 전부 레지스터 트랜스퍼 로직 혹은 레벨, 이 L이라는 거를 이중적으로 씁니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로직,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내적으로 보면 디지털 로직에 한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RTL, 레지스터에서 시작해서 레지스터로 끝난다. 모든 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도, 이 회로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가는 그 속도를 우리가 이 회로의 이 CPU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클락을 쓰는 거는 이 레지스터가 클락을 쓰는 거예요.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클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데이터가 레지스터에서 다음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까지 소요되는 그 물리적인 딜레이, 이게 1나노세크다. 여기서 나와서 데이터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나노세크다. 그러면은 이 회로는 1GHz 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키보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보드에서 JOHN이라고 치면 컨트롤러가 뭐 8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8비트로 바꿨다는 거죠. 8비트의 셀이 이제 뭐 바이너리라고 합시다. 하나의 셀이 하나의 바이너리 어떤 디지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하면 요게 8비트로 해서 전송이 돼서 요렇게 뭐 컴퓨터로 들어가면 JOHN by ASCII 코드로 이렇게 실제로 그 컴퓨터로 들어간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을 잘 해뒀으면 좋겠어요. 요거 물론 뭐 뒤에 가서 또 반복도 하고 뭐 할 테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바이너리 로직인데 여기서는 로직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로직이라는 거는 기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AND, OR, NOT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AND, OR, NOT이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냥 그 우리가 이 디지털 로직이라는 이쪽 그 관련된 이론을 배울 때는 AND, OR, NOT을 기본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회로는 NOT이고요. NOT이 일단 제일 기본되는 회로입니다. 왜냐면 CMOS라는 것을 만들면 그게 그냥 NOT 게이트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출력, 요게 입력, 이게 VDD, 이게 이제 그라운드인데 요거는 지금 요게 CMOS, 요게 지금 PMOS고요. 요게 지금 NMOS인데 요거를 요 전체를 CM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CMOS라고 하고요. 요거는 일렉트로닉 서킷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 CMOS라는 이 그 능동 소자를 이용을 한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요 자체가 CMOS고 이게 자체가 인버터다. 인버터니까 이게 NOT 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ND OR가 있는데 실제로 그
만들 때는 공정을 할 때는 AND OR가 아니라 NAND NOR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지금은 그냥 AND OR NOT이 기본 게이트다. 우리가 디지털 로직에서 이론을 배울 때의 기본 게이트는 AND OR NOT이다. 공정을 할 때는 NAND NOR NOT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트루스 테이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ND는 AND OR NOT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AND는 모든 입력이 다 참이어야지 참입니다. 1이어야지 1인. 그런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이트고요. 이제 OR 게이트는 두 입력 중에 하나만 1이라도 하나만 최소한 하나만 1이면은 출력이 1인 게이트고요. 이제 NOT 게이트 같은 경우는 NOT 게이트는 이제 뭐 반전시키는 거죠. 0이면 1, 1이면 0. 그래서 우리가 논리회로 이게 로직 이퀘이션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AND 게이트는 점을 찍고요. OR는 플러스 기호를 하고요. 이렇게 NOT은 프라임 혹은 프라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걸 더 많이 써요. 요거를 X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건 X 이렇게 하면 X의 2의 보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써서 그냥 프라임을 씁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프라임을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잘 생략을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X AND Y 이렇게 그걸 그냥 XY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OR는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X, OR, Y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는 더하기라고 쓰면 더하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다? OR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직 게이트의 모양부터 먼저 보면 AND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고요. OR 이거 NAND. 이게 게이트가 은근히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직접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 지금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나도 지금 몇십 년을 그렸는데 이게 이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예. 보통 이렇게 그냥 많이 그리는데 이 OR 게이트는 더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특징을 잘 살려줘야 돼요. 이게 뾰족하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OR 게이트처럼 이제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되겠죠. 이게 대충 그려가지고 이렇게 게이트 이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그려야 됩니다. NOT 게이트는 좀 그리기가 쉽고요. 이게 NOT이고 그냥 요거 NOT 요 동그라미가 NOT이라는 표시예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 요 자체 동그라미만 있으면 그냥 NOT입니다. 허전하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뒤에 그리는데요. 그 버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버퍼는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해요. 0이면 0이고 1이면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저걸 어디다가 쓰냐? 없는 거랑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얘도 이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펑션 지금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펑션만 따진 겁니다. 함수적인 기능만 따진 거죠. 근데 이 펑션이 아니고 이렇게 피지컬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이게 1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게이트에서 출력이 나와 가지고요. 한 100가지 정도의 게이트한테 입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라고 합시다. 뭐 100은 너무 많고 뭐 하여튼 많이 주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1이라는 값을 딱 줬어요. 전압 레벨로 예를 들어서 2V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으면 당연히 전압 분배가 발생을 해서 2V가 2V로 전달되지 않겠죠. 가까운 놈들한테는 2V와 가까운 값으로 전달이 되거나 혹은 뭐 한 7V에서 뭐 2V 사이에 값이 전달된다. 그러면은 이 게이트가 이 값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멀리 있는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2V였는데 여기 오면은 거의 뭐 1V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이때 버퍼 같은 걸 씁니다. 버퍼. 그럼 이 버퍼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낮아진 전압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퍼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올려주는 힘을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래요. 드라이빙 포스다. 구동력이라고 하죠. 여기서 낮아진 전압을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전압 레벨을 조정하거나 하는 어떤 그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런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딜레이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버퍼도 자체도 디바이스니까 이 버퍼가 1로 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어떤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빨리 오고 얘는 천천히 와. 그래서 안정된 값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딱 내가 원하는 순간에 안정된 값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빨리, 하나는 값이 빨리 들어왔고 하나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기지기 거리다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값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게 그 이제 노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글리치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잡음 성분들, 원하지 않는 성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뒤에 회로에 영향을 줘가지고 뒤에 있는 회로들에 뒤에 막 이런 회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얘네들 출력도 다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의 전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그 파워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빠른 쪽 회로에다가 이런 버퍼를 막 달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연을 시킵니다. 비슷하게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지직거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버퍼가. 아주 유용한 놈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디지털이라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이즈에 이제 노이즈에 둔감하다? 둔감하다는 건 좀 그렇고 강인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이즈 강인성. 그래서 노이즈 강인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입력, 예를 들어 요 인버터의 입력이 이제 그 0이 아이고 여기에 이제 0이 들어왔으면 0이 이제 1이 돼서 나가겠죠. 0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뭐 0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전압 레벨로 이제 입력에 예를 들어서 0V가 들어오면 출력으로 이게 0V가 들어오면 출력에 이제 1V가 나간다. 혹은 뭐 0V면 뭐 2V가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0V가 아니라 0.5V가 들어왔다. 그래도 2V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버퍼링 구간이 마진이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출력 다른 쪽에서의 출력이 어느 정도 흔들려도 내가 입력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입력 쪽에 좀 데이터가 흔들려도 괜찮고, 그리고 출력 쪽으로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얘가 지금 2V를 못 만들어내고 1.8V 뭐 이렇게 만들어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받는 쪽에서 또 잘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요 사이로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왕창 깨지는 게 되고요. 요 사이에 들어오면 값이 멍청해집니다. 이게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요 전압 레벨이 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노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를 언노운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전압 레벨. 그 컴퓨터나 뭐 전자기기를 한번 팡 차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멍해지죠. 그런 상태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런 상태로 그 소자의 어떤 부분 혹은 그 부품 중에 어떤 부분 이런 상태로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언노운이 되면 출력이 언노운이 되고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회로가 다 언노운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이 입력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시 뭔가로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가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계속 멍청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셋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돌아오면.
좋은 회로 같은 경우는 보상해주는 뭐 회로가 있거나 전압 레벨을 풀다운 해주는 그런 회로를 좀 넣어놔가지고 이 언노운 발생했을 경우에 방지를 해주지만, 이 또 풀다운을 안 배웠을 거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풀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압 레벨이 어떤 이유에서건 좀 모호해질 때 여기를 이렇게 풀업 끌어올려 가지고 1로 만들거나 혹은 풀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다운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0으로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보조적인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로들을 막 넣어 놓으면 얘가 좀 안정화가 잘 돼요. 전압 레벨이 애매해졌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계속 멍청한 상태로 있고 여러분들은 리셋 키를 눌러야 됩니다. 풀업 풀다운은 그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웁니다. 또 자세하게. 자, 이게 입력, 요런 입력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입력, 요런 입력이 있을 때, 자,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요 때만 딱 1이 되고요. OR 게이트 경우는 입력 중에 하나만 1이면 출력이 1이니까 요렇게 이제 1이 되겠죠. 요렇게. NOT 게이트는 지금 X 프라임을 했네요. X에 대한 NOT을 했으니까 얘면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요런 회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 인풋, 이제 인풋이 여러 개인 경우인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편하게 그리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그렸죠.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그리기도 하고요. 꼭 내가 그렇게 난 하기 싫다, 나는 크게 그려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자 같은 거 공부하거나 물리전자를 공부할 때도 이제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플 인풋이 가능하고 몇 개까지든 늘릴 수는 있어요, 입력수를. 근데 뭐 무작정 늘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소자를 만들었을 때 그 소자의 특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스탠다드 셀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 스탠다드 셀이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면적을 이 입력을 하나의 게이트가 차지하도록 이제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어떤 물성적인 거, 디바이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첫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요게 이제 게이트 인버터가 전자회로로 타지면은 요렇게 생겼다. NMOS와 PMOS의 컴플리먼트 포맷으로 이제 이런 로직을 구성을 하고, 그게 실제로 그 공정상에서의 마스크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본 겁니다. 탑뷰. 공정을 할 때 마스크는 이렇게 생겼고, 실제 공정을 하면 이런 회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요게 NMOS입니다. 요게 아니, 여기 어디가 NMOS지? 요게 NMOS겠네요. 요걸로 보죠. 요게 NMOS고 요게 이제 PMOS입니다. 요 그림은 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데 요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을 보면은 NMOS가 작고 PMOS가 크죠. 이렇게 대칭적인 동조, 요 그림 그릴 땐 똑같이 그려놓고 실제로 반도체를 공정한 거 보니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제 NMOS의 다수 캐리어가 일렉트론이고요. PMOS의 다수 캐리어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캐리어라는 게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그런 전하를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근데 이 홀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이동도, 움직이는 속도가 일렉트론이 약 2배 정도 큽니다. 이게 커요.
일렉트론이 2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일렉트론은 잘 일으킬 수 있고 홀은 잘 못 일으킨다는 거죠. 일렉트론이 2배 정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균형 있는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홀이 잘 못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통로라도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배 정도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요런 이제 그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4학년 때 VLSI 때 이제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장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이라는 과목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볼 텐데 좀 힘들었는지 뭐 어렵진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몇 번 이렇게 반복을 좀 해보고요. 요것으로 해서 이제 1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또 뒤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1장이 끝났으니까 숙제를 해야 되겠죠. 숙제를 좀 리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인데요. 네, 여기다 쓸게요. 연습 문제 1.8, 1.10, 1.13, 1.14, 1.18, 1.20, 1.22, 1.23, 1.30, 1.34 해서 총 10문제를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풀고요. 각자 손으로 풀이하고 그리고 요거를 찍으세요. 촬영.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찍습니다. 가능하면 촬영한 어플을 쓰면 더 좋고요. 왜곡을 보정해주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강의 그 게시판에서 그 과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로 들어가면 그 과제 게시판에 뭐 과제를 제출하는 게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을 잘 찾아가지고 풀이한 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기간은 한 주. 네, 1장 그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